자, 북런던 더비가 우리가 이제 바로 뭐 오늘 새벽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이번 라운드 총 전체 빅매치는 첼시 대 맨시티였고요. 뭐 스코어는 뭐 득점을 막 엄청나게 주고받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펩 과르디올라가 마치 그 최근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첼시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그랬잖아요. 물론 사실 전문가들의 배팅은 여전히 맨시티가 1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야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듯이 뭐 압도적인 경기력, 특히 전반에는 공격적으로는 날카로움이 조금 떨어지는 듯 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더더욱 밀어붙이는 완벽한 경기를 하면서 첼시를 잡아냈습니다. 조콜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맨시티는 마치 펩 시절의 바르셀로나 같았다. 오, 그러니까 경기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그렇죠. 거지. 펩의 과르디올라 시절. 네. 펩의 과르디올라 시절. 그 유명한 드립이잖아요. 그래. 모르구나. 펩의 과르디올라. 펩의 과르디올라 시절 있어요. 있어요. 그 드립이 있어요. 난 또 형철이가 말하길래 잘못 말한 줄 알고. 전례가 있으니까. 아니야, 잘못 말하는 거 전문가야. 형철이는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하지 않고 한글 단어를 약간 바꿔서 얘기해요. 맞아요. 예. 재치. 근데 또 중계주 간헐적을 간혈적이라고 그런다거나. 그건 진짜 잘못 알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버롤을 오버률이라고 한다거나. 이제 오버롤을 하고 있어요. 오버리를 존나 웃겨. 야, 너는 오버롤은 피파 이거 엠버서더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 오버률이라고 하는 거 방송 미리 나왔으면 엠버서 섭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작년에 오버률이라 했을 텐데 나 진짜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쇼케이스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 알고 있던 거 두 개는 지금 정정 잘하고 있죠. 어쨌든 네. 뭔 얘기했냐? 조콜. 펩의 네. 과르 조콜. 바르셀로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죠. 조콜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날 그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그 맨체스터 시티가 네. 굉장히 경기를 잘했습니다. 이날 저는 제일 잘했던 건 공격도 공격인데 저는 공격보다는 오히려 수비 쪽에서 맞아. 맨시티가 정말 단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첼시의 공격 자체가 완전 틀어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고 그 단단한 수비의 기반은 저는 결국에는 중원 장악이었다고 그렇죠. 봐요. 중원에서 얼만큼 퀄리티 높게 상대를 제어하고 본인들이 할 걸 했느냐가 이날 경기 과르디올라 맨시티의 좀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내가 울산 갔다가 20분쯤에 들어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더만. 그러니까 빨리 도착할 것 같았어. 와가지고 이제 주원이 형한테 경기 어떤가 그랬는데 압박을 너무 세게 잘한다는 거야 맨시티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사실 펩의 바르셀로나를 흔히 많이 얘기하기를 티키타카를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6초 6초 안에 공 뺏어오잖아. 그런 다음에 경기 전체를 본인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단 그렇죠. 말이야. 난 그게 핵심이 있었다고 봐요.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공을 잡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 그게 점유하는 방법이죠. 그래. 근데 그거를 직접 보여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나 스탯을. 물론 이제 경기는 당연히 봤죠. 재원은 이때도 이제 또 프리뷰 쇼를. 예. 그럼 이제 경기를 오히려 싹 다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 오히려 이게 또 난 집에 있으면 잘 안 보게 돼. 나는 보통 다시 보기로 보고 할 때. 근데 킥오프 쇼를 하려면 내가 직접 끝나고 뭔가 코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보고 이제 스탯 같은 것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 막판 76분에서 90분 사이 빼고는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점유율이 뒤졌던 적이 없어요. 그것도 되게 압도적으로 앞서갔습니다. 자, 15분까지 75%였고요. 16분에서 30분까지 70%. 그리고 전반 끝나기 전까지는 59%. 그리고 후반 시작해서 60분경까지 66%. 그리고 75분까지도 64%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그 경기를 통제한 거라니까. 이거는 그냥 볼 소유하는 시간이 첼시와 맨시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맨시티 쪽이 많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마지막엔 첼시가 이제 뭔가 해보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막 교체를 좀 밸런스가 무너지더라도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근데 막판 시간대까지도 점유율이 높았다는 게 가장 의의가 크네요. 그냥 15분 빼고는 다 맨시티 원사이드였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에버리지 포지션입니다.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스타팅 라인업 베스트 11의 에버리지 포지션이고 그 밑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끝날 때 다 교체되고 나서 그 멤버들의 에버리지 포지션인데 맨시티 보세요. 변한 거 있나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되게 위에 있어요. 양 풀백, 윙백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첼시 보면 내려앉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에버리지 포지션 자체가 얼만큼 맨시티가 전방에 대한 그리고 중원에 대한 압박을 세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대응 유지를 잘한 거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스탯 중에 하나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한 횟수가 양 팀이 어떻게 되는지. 맨체스터 시티 37번 하는 동안 첼시 11번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야. 네. 그리고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을 했을 때 슈팅으로 이어진 횟수 맨시티 10번, cel시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슈팅이 첼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투웨일이 부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슈팅을 가져가지 못한 경기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스틱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첼시가. 아예 묶인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첼시가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슈팅을 가져갈 수 없었고 공격 상황 자체도 많이 없었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가장 큰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수비 전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맨시티가. 일단 제주스가 굉장히 빠르게 수비 전환하고 역압박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주스가 상대 지역에서 리커버리한 횟수가 5번이에요. 이게 양팀 선수들 22명을 쭉 줄 세웠을 때 3위에 해당하는 3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태세를 갖추고 역압박을 하는 횟수 자체가 많았고 네. 빨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 포지셔닝 보면은 거의 윙어처럼 워커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워커도 상대 지역 리커버리 횟수 6번이에요. 이건 전체 2위에 해당을 2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만큼 공격적으로 나가 있었던 자원들이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해주면서 전열을 재정비를 하고 오히려 그 아까 형이 얘기했었던 6초 하나 공패성 그래. 이 펩의 기본적인 이 스탠스를 잘 이해하고 경기장 안에서 뽑아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르나르도 실바 이 경기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선수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로드리에 대한 불안감을 좀 얘기를 했잖아. 이 경기에서 로드리도 좀 휴식을 하면서 적당하게 분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3월 A매치 갔다 온 전후로 칸셀로랑 로드리가 그때 체력 부하 때문에 그 이후에 폼이 좀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칸셀로와 로드리는 괜찮은 게 아니라 둘이 다른- 헷갈려. 아 맞아요. 헤어스타일이랑 뭐 이런 맞아, 것들. 헷갈리는데 그리고 둘이 심지어 이제 펩 전술 안에서는 카셀로가 또 중앙에 있잖아. 그렇지. 아리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내려왔는데 그걸 염려했지만 이 경기에선 로드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 일단 중원 싸움에서 저는 이날 맨시티가 첼시를 상대로 압도적인 맞아요.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심에는 당연히 베실바 로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볼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은 경기 전체를 약간 컨트롤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첼시 중원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이 경기에선 조코캉이었죠. 조코강이 나왔는데 그거를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원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볼 소유권을 가져오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들을 좀 당황시키느냐 이게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드리랑 베실바가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베실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드리는 이날 경기에서 물론 평균보다는 조금 더 포지셔닝이 앞쪽에 잡혀있긴 했지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포백을 보호하고 그리고 약간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감이 쏠려있는 선수라고 본다면 베실바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올라운더라고 봅니다. 포지션 자체를 어디 한 곳에 좀 국한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중앙 미드필더로 봐도 괜찮고 올렸어도 괜찮고 근데 측면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높다고 보고 그 과르디올라가 전술상으로 항상 강조하는 그 트라이앵글 형태 있잖아요. 제가 요새 그걸 보거든요. 어제 다 봤습니다. 라스트 댄스. 아 마이클 조던 라센스요? 네. 그 라스트 댄스에서 나왔었던 게 그 불스가 그 전성기 때 트라이앵글 네. 전술을 중심으로 되게 이렇게 잘했다고 저는 NBA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나 공격 지역에서나 수비 진영에서나 뭐 중앙 지역에서나 삼각형 형태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볼을 순환시키고 맞아요. 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베실바가 이 역할에 있어서는 진짜 필수 불가격이라고 엄청나게 봐요. 주네. 왜냐면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니까 그렇지. 그라운드의 전 지역에서 트라이앵글을 맞춰주는 한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죠. 쉴 새 없이 히트맵이 지킵니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앞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삼각형 구도 형성을 해주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측면에 있는 게 윙어가 될 수도 있고 윙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리고 혹은 앞에 있는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건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사실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즌 램파드 첼시 있을 때 그때 맞대결에서도 잘했던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였어요. 그때도 전 지역 오가면서 역시 강팀전엔 베르나르도 그래. 실바가 옵션이다. 이걸 많이 얘기했었죠. 치열한 경기가 있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진짜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이런 트라이앵글 형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베르나르도 실바는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던 게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가 8번인데 이 양팀 선수 전체 선수들 중에 5위예요. 5번으로 높은 기록이고 로드리 얘기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로드리가 이날 평소보다는 되게 공격적으로 기용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는 로드리의 공격적인 롤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중원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을 하긴 했는데 로드리가 파이널 서드 지역을 향한 패스가 16번이 나왔습니다. 되게 많네. 근데 이거랑 동률인 선수가 누군지 알아요? 칸셀로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공동 1위입니다. 이 수치. 그러니까 얼만큼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지역에서 맨시티가 좀 플레이를 펼쳤는지 이런 수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고 이 상대 지역 리커버리 횟수 로드리 10번. 전체 선수들 중에 1위.
이거는 어찌됐건 이 펩의 중원을 장악하는 전술에 있어서 베실바와 로드리가 핵심이 됐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네. 전방에 공격 자원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우승팀 예측할 때 맨시티 반, 첼시 반 이렇고 그랬잖아. 왜냐면 첼시 루카쿠가 있으니까. 근데 첼시도 사실 3선 뎁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최근에 2선이 부진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맨시티가 어떤 그런 풍부함은 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즌 뭐 또 챔결에다가 우승팀이고, 몰라요. 올해는 챔스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또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되게 중요하겠는데, 뭐 역시 존나 강력한 팀이다. 그 현지 코멘터리가 좀 네. 멋있더라고. 그 제주스골 딱 나왔을 때 잉글랜드 챔피언이 유럽 챔피언을 상대로 리드를 잡고. 아, 그렇죠, 맞아. 아니, 나는 이런 현지 코멘터리 듣다 보면은 진짜 내가 멘트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더 오그라든 멘트를 하시려고. 아 근데 해야 돼. 짧고 임팩트 있는 코멘트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외 코멘터리도 많이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좀 연차 센 캐스터 한명들? 분들,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 맞아요. 그분들 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야구가 비교적 축구보다 생각할 텀이 있어요. 맞아요. 턴제잖아. 네.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는 멘트로 딱 수비 장면이나 공격 장면을 설명할 때가 축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 거 보면서 이렇게 이거 하고 그럴 때 저는 축구 선배들 것도 당연히 많이 봤지만 야구 쪽 코멘트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뭐 1대1 상황에서 아니면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가고 그림을 쭉 설명하는 게 축구 스타일이라면, 야구는 쭉 본 다음에 뭐 1대1 대결 이겼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근데 그런 오히려 오디오가 비면서 한두 마디로 끝냈을 때 사람들이 인상이 깊게 남잖아. 아까 그런 것도. 그래. 아니면 나 옛날에 내가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도 그래. 그 단어로 끝낸 거 아니야, 모든 거를. 아주 중요한 멘트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맨시티는 하늘색이고, 그렇지. 첼시는 파란색이고, 파란색. 어쨌든 블루 컬러들의 그렇죠. 그거잖아. 스카이 블루와 블루예요. 맞아요. 이 멘트도 있었어요. 아. 스카이 블루가 이런 블루를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 그때 아마 동석이 형이었나? 같이 들으면서 멘트 진짜 좋다. 이런 거를 우리도 중계 때 맞아요. 녹여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그만큼 맨시티가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향후 일정이 근데 좀 빡셉니다. 네. 파리 원정 가야 되고요. 리버풀도 원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번리 홈에서 상대하고 클럽 브리의 원정.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 대항전 일정이 곳곳에 끼어 있는 게 맨시티 입장에서 구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브라이튼 사실 올 시즌 쉽지 않거든요. 예. 약간 브라이튼전은 미러전 같은 느낌도 있어요. 포터도 뭐 워낙에 이런 식으로 전술을 잘 짜니까. 그리고 그레이엄 포터가 실제 얘기를 했죠. 자기 과르디올라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안 받은 감독이 있는 게 이상하지. 투엘도 본인이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르디올라도 예전에 브라이튼이랑 하기 전에 사전 그 컨퍼런스에서 포터와 나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웨스트햄 올 시즌 좋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에서 상대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10월 일정이 끝나요. 쭉 일정만으로 봤을 땐 파리, 리버풀 말고는 난 무난하게 다 잡을 수 있는 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파리, 리버풀, 근데 또 이럴 때 가끔 맨시티가 이거 전승하고 그래요. 간혹가다 그냥 싹 다 잡아버리고 그래. 좋은 흐름 타면서. 파리가 그래도 지금 기세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기는 또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메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초반에는 뭐 뭔가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펩이 예. 또 잘 알고 알겠지. 있는 게 알 테니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맨시티 리버풀 경기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아요. 압박 대 압박 일변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솔직히 파리는 아직 포체티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어떤 대단한 경기지만 경기력이 파리가 어떨지 모르겠다 어떤 생각이 들지만, 리버풀, 맨시티는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좀 고점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매치업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유럽 챔피언 첼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네.